제발 납품해 주십시오. 진짜 저희 굶어 죽습니다. 일본 굴지기업의 사장이 한국 공장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3대째 40년 동안 도요태 부품을 납품해온 가업이 고작 3개월 만에 붕괴 직전에 몰렸기 때문입니다. 한국 배터리 공급이 끊기는 순간 152명의 직원은 하루아침에 실업자가 될 처지에 놓였습니다. 모든 길이 막힌 끝에 남은 선택지는 단 하나. 일본이 식민 지배하던 평생 하찮게만 생각해왔던 나라, 한국이었습니다. 그가 하천국이라 여겼던 한국의 삼성 SDI 공장에서 목격한 현실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그리고 일본으로 돌아간 그는 일본 국민 전체를 향해 폭탄 같은 말을 던집니다. 일본은 한국 발 아래 있는 나라입니다. 일본이 발칵 뒤집힌 그날의 진실,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합니다. 그 전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눌러 대한민국을 응원해주세요. 또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네.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모두 하나로 연결됩니다. 저는 미야자키 켄타로입니다. 67살이고 도요타 1차 협력업체 사장이죠. 할아버지가 세우시고 아버지가 키운 회사를 35년간 운영해왔어요. 그날 아침까지만 해도 제 인생은 견고했습니다. 60년 가업이라는 자부심, 도요타와 함께 성장해온 역사, 그 모든 게 흔들릴 거라곤 상상도 못했죠. 오전 9시 30분이었어요. 사무실에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TV에서 속보가 떴죠. 도요타 전기차 라인 전면 중단. 화면 속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차갑게 울렸어요. 한국 배터리 공급 중단으로 인한 생산 마비입니다. 손에 쥔 커피잔이 떨렸습니다. 아니, 잔이 아니라 제 손 자체가 떨리고 있었어요. 뜨거운 커피가 손등에 튀었지만 느껴지지 않았죠.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한국 배터리 도요타가 멈춘다고요? 전화기가 울렸어요. 발신자는 도요타 본사 구매팀장이었습니다. 미야자키 사장님. 목소리가 딱딱했어요. 모든 발주를 즉시 중단합니다. 그게 전부였죠. 설명도 없었습니다. 사과도 없었어요. 그저 통보였죠. 네, 알겠습니다. 겨우 그 말만 했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야 현실이 느껴졌습니다. 35년이었어요. 단 한 번도 주문이 끊긴 적 없었습니다. 리먼 사태 때도 동일본 대지진 때도 우린 함께 버텼죠. 도요타와 미야자키 정밀은 한 몸이나 다름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 관계가 일방적으로 끊어진 겁니다. 사무실 창문 너머로 공장이 보였어요. 152명의 직원들이 일하고 있었습니다. 20대 신입사원부터 60대 베테랑까지, 그들의 가족까지 합하면 500명이 훌쩍 넘죠. 아이들도 있고 노부모도 있을 거예요. 제 결정 하나에 500개의 인생이 걸려 있었습니다. 가슴이 조였어요. 숨이 막혔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배었죠. 한국 배터리 때문에 중얼거렸어요. 도무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배터리 하나로 일본 자동차 산업 전체가 멈출 수 있다니. 말도 안 되는 일이었죠. 일본이 세계 최고의 자동차 강국 아니었나요? 도요타, 혼다, 닛산. 전 세계가 인정하는 브랜드들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한국 부품 하나 때문에 모든 게 멈췄다는 겁니다. 믿을 수가 없었어요. 책상 위 가족 사진을 봤습니다. 흑백 사진 속 할아버지, 칼라 사진 속 아버지, 그리고 지금의 저. 3대가 이어온 회사였어요. 일본 기술은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 아버지가 늘 하시던 말씀이었죠. 저도 그렇게 믿었습니다. 우리 기술이면 충분하다고, 일본이 최고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 착각이었던 겁니다. 우린 이미 한국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구조였던 거죠. 모르고 있었어요. 아니, 모른 척했던 겁니다. 다음 날 아침, 공장 문 앞에 직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소문은 이미 퍼진 듯했어요. 불안한 눈빛들이 저를 향했죠. 사장님, 우리 어떻게 되는 겁니까? 40대 중반쯤 돼 보이는 직원이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입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괜찮다고요? 거짓말이죠. 걱정하지 말라고요?
저부터 걱정투성이인데 67년을 살면서 이렇게 무력한 적이 없었어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겨우 그 말만 했습니다. 최선이 뭔지도 모르면서 그렇게 말했죠. 직원들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제 대답이 그들을 안심시키지 못했다는 걸 알았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와 의자에 앉았어요. 천장을 올려다봤죠. 형광등 불빛이 눈부셨습니다. 왜 하필 한국이었을까? 왜 하필 배터리였을까? 그 질문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그런데 대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릴 적부터 들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국은 일본이 가르친 나라다. 할아버지도, 아버지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도 당연하게 믿었죠. 의심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전쟁이 끝나고 폐허에서 일본을 다시 세운 세대였죠. 우리가 한국의 기술을 전수했다. 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철강도, 자동차도, 전자제품도 전부 일본이 가르쳤다고요. 한국은 그걸 배워서 성장한 나라라고 하셨어요. 아버지 세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980년대 한국 기업들이 일본 기술을 배우러 왔던 시절이 있었죠. 삼성, LG, 현대. 그들은 일본 공장을 견학했고 일본 기술자들에게 배웠어요. 봐라. 저것들이 우리한테 배우러 온다. 아버지는 그게 자랑스러우셨습니다. 저도 그 시절을 기억해요. 97년 한국에 금융위기가 왔을 때죠. 뉴스에서 한국 사람들이 금반지를 모으는 장면을 봤습니다. 저것 봐라. 역시 안 되는 나라야. 공장 직원들이 그렇게 말했어요.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은 우리보다 약한 나라라고 생각했죠. 2000년대 초반에는 반도체 수출 규제가 있었어요. 일본 정부가 한국의 핵심 소재 수출을 제한했죠. 이제 한국은 끝이다. 사람들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반도체 없이 뭘 하겠느냐고. 결국 일본한테 고개 숙일 거라고 했어요. 그런데 몇 년 지나니까 한국이 그 소재를 자체 개발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처음엔 믿지 않았어요. 품질이 형편없을 거다. 그렇게 생각했죠. 일본 기술을 따라올 수 없을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제자가 스승을 넘을 수 없다는 건 당연한 이치 아닌가요?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전까지 그 믿음을 버리지 않으셨어요. 켄타로, 명심해라. 일본 기술은 세계 최고다. 병상에서도 그 말씀을 하셨죠. 한국이 아무리 따라와도 우리를 넘을 순 없어. 우리가 가르친 건데 어떻게 스승을 넘겠느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버지 말씀이 맞습니다. 회사를 물려받고 나서도 그 생각은 변하지 않았어요. 도요타와 일하면서 일본 기술의 우수성을 매일 확인했습니다. 정밀도, 내구성, 품질 관리. 모든 면에서 완벽했죠. 역시 일본이야. 자부심이 있었어요. 한국 배터리가 전기차에 들어간다는 걸 알았을 때도 별 생각 없었습니다. 그냥 싼 게 장점이겠지. 그렇게 치부했어요. 가격 경쟁력 때문에 쓰는 거라고 생각했죠. 품질은 당연히 일본 파나소닉이 더 좋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한국 배터리 없이는 도요타가 멈춰버렸어요. 단순히 가격 때문이 아니었던 겁니다. 기술 때문이었죠. 성능 때문이었어요. 일본 배터리로는 안 되니까 한국 배터리를 쓴 거였습니다. 그 사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왜 한국이 감히? 화가 났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죠. 우리가 가르친 나라잖아요. 우리 기술로 성장한 나라라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를 무릎 꿇게 만들다니. 밤에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침대에 누워서 천장만 바라봤어요. 할아버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일본이 최고다. 아버지 목소리도 들렸죠. 제자가 스승을 넘을 순 없다. 그런데 현실은 달랐어요. 제자가 스승을 넘은 게 아니라 애초에 제자가 아니었던 건 아닐까요? 아니에요. 그럴 리 없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한국은 분명 우리보다 아래였죠. 지금도 그럴 거예요. 이건 일시적인 현상일 뿐입니다. 곧 일본이 다시 따라잡을 거예요. 하지만 가슴 한쪽이 불안했습니다. 혹시 제가 틀렸던 건 아닐까? 우리가 믿어왔던 게 전부 착각이었던 건 아닐까?
그 생각이 들자 두려워졌어요. 67년간 믿어온 모든 것이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자료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제대로 알아야 했어요. 한국 배터리가 정말 그렇게 대단한지 아니면 그냥 일시적인 현상인지 확인하고 싶었죠. 노트북을 켰어요. 검색창에 글로벌 배터리 시장 점유율을 입력했습니다. 엔터를 누르는 손가락이 떨렸어요. 화면에 그래프가 떴죠. 숫자들이 보였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23%, SK온 13%, 삼성 SDI 8%, 한국 3사 합치니까 44%였어요. 거의 절반이었습니다. 그 아래 파나소닉은 12%, 일본 전체를 합쳐도 한국 한 회사에도 못 미쳤죠. 손으로 화면을 문질렀어요. 혹시 잘못 본 건 아닐까 싶었습니다. 다시 봤죠. 똑같았어요. 숫자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조작일 수도 있어. 혼잣말을 했어요. 한국 쪽 자료니까 부풀렸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일본 경제산업성 사이트로 들어갔죠. 공식 통계를 확인했어요. 거기도 똑같았습니다. 한국이 압도적이었어요. 다른 자료를 찾았습니다. 배터리 에너지 밀도 비교표였어요. 킬로그램당 와트시 단위로 나와 있었죠. LG 에너지 솔루션 270와트시, SK온 260와트시, 파나소닉은 240와트시였습니다. 숫자 차이가 작아 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배터리 업계에선 10와트시 차이도 엄청난 겁니다. 그게 주행거리 50km 차이로 나타나거든요. 한국 배터리가 일본보다 한 세대 앞서 있었던 겁니다. 불량률 데이터도 봤어요. 한국 배터리는 만 개당 1건 미만이었습니다. 파나소닉은 3건이었죠. 3배 차이였어요. 이게 맞나? 중얼거렸습니다. 믿고 싶지 않았어요. 충전 속도 비교 자료를 열었습니다. 80% 충전까지 걸리는 시간이었죠. 한국 배터리는 18분, 일본은 27분, 거의 10분 차이였어요. 전기차 시대에서 10분은 승부를 가르는 시간입니다. 자료를 보면 볼수록 현실이 명확해졌어요. 한국이 일본을 앞섰다는 게 아니었습니다. 아예 다른 차원에 있었던 거죠. 비교 자체가 안 되는 수준이었어요. 책상에 머리를 묻었습니다. 숨이 막혔어요. 아버지가 평생 믿어온 게 거짓이었던 겁니다. 아니, 거짓까지는 아니었어요. 그때는 맞았을 수도 있죠. 하지만 지금은 아니었습니다. 세상이 바뀌었는데 우리만 과거에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제자가 스승을 넘을 수 없다. 아버지 말씀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웃음이 나왔습니다. 쓴 웃음이었죠. 제자가 스승을 넘은 게 아니었어요. 애초에 제자가 아니었던 겁니다. 우린 그들을 과소평가했던 거죠. 금융위기 때를 떠올렸어요. 한국 사람들이 금을 모으던 장면. 안 되는 나라라고 비웃었던 기억. 그런데 그들은 그 위기를 딛고 일어섰습니다. 우리가 비우는 동안 그들은 기술에 투자했어요. 연구했고 개발했죠.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이제 끝이다 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들은 3년 만에 자체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우리가 안주하는 동안 그들은 달려왔던 거예요.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혼란스러웠습니다. 67년간 당연하다고 믿었던 것들이 무너지고 있었죠. 일본이 최고라는 믿음, 한국은 우리보다 아래라는 생각, 전부 착각이었어요.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숫자는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44%, 270와트시, 만 개당 1건. 그 숫자들이 계속 떠올랐죠. 창밖을 봤어요. 공장 굴뚝에서 연기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멈춰 있었죠. 저 연기를 다시 피우려면 한국의 손을 벌려야 했어요. 인정해야 했습니다. 우리가 졌다는 걸. 가슴이 답답했어요. 자존심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정했죠.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아요. 데이터는 명확했습니다. 한국이 우리를 넘어선 게 아니라 이미 다른 세계에 있었던 거예요.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누구한테 전화해야 할까요? 도요타, 한국 배터리 회사, 아무 데도 전화할 수 없었어요.
인정하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날 밤부터 가슴이 이상했습니다. 쿵쿵거리는 게 느껴졌어요. 심장이 제멋대로 뛰는 것 같았죠. 숨도 가빠졌습니다. 침대에 누웠는데 잠이 오지 않았어요. 새벽 4시였습니다. 식은땀이 흘렀어요. 이마가 축축했죠. 손으로 가슴을 눌렀습니다. 두근거림이 멈추지 않았어요. 이거 이상한데 중얼거렸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어요. 증상은 더 심해졌습니다. 회의 중에 갑자기 어지러웠죠. 책상을 붙잡았어요. 사장님, 괜찮으세요? 비서가 물었습니다. 응, 괜찮아. 거짓말이었어요. 아내가 병원에 가라고 했습니다. 켄타로, 이러다 큰일 나요. 걱정하는 목소리였죠. 저도 알았어요.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도쿄대학병원 심장내과를 예약했어요. 일본 최고의 병원이었죠. 이틀 후 예약이 잡혔습니다. 진료실에 들어갔어요. 의사는 50대 초반쯤 보였습니다. 증상이 언제부터였습니까? 의사가 물었어요. 일주일 전부터입니다. 대답했죠. 가슴 두근거림, 호흡곤란, 어지럼증이 있습니다. 의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청진기를 가슴에 댔습니다. 차가웠어요. 의사가 뭔가 생각하는 표정이었죠. 혈압 재보겠습니다. 간호사가 혈압계를 감았어요. 150대 95. 높았습니다. 심전도 검사가 필요하겠습니다. 의사가 말했어요. 검사실로 갔죠. 가슴에 전극을 붙였습니다. 기계가 삐삐 소리를 냈어요. 10분쯤 걸렸습니다. 결과를 들고 다시 진료실로 갔어요. 의사가 종이를 보더니 말했습니다. 부정맥이 보이네요. 정밀 검사가 필요합니다. 심장 CT와 혈관 조영술을 해야 한다고 했어요. 언제 할 수 있습니까? 물었습니다. 의사는 컴퓨터를 확인했어요. 2주 후에 가능합니다. 2주요? 귀를 의심했죠. 더 빨리는 안 됩니까? 급한 마음에 물었어요. 죄송하지만 예약이 꽉 찼습니다. 의사가 말했어요. 표정은 담담했죠. 지금 당장 생명에 위급한 상태는 아니십니다. 2주 정도는 괜찮으실 겁니다. 괜찮을 거라고요? 가슴은 지금 두근거리고 있는데, 숨은 지금 가쁜데, 2주를 기다리라고요? 말이 안 나왔습니다. 응급실로 가면 안 됩니까? 물었어요. 응급실은 급성 심근경색 같은 응급 환자만 우선 처리합니다. 의사가 설명했죠. 미야자키 씨 상태는 응급은 아니니까 일반 외래로 예약하셔야 합니다. 병원을 나왔어요. 햇살이 따갑게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춥게 느껴졌어요. 일본 최고의 병원에서 2주를 기다리라니. 그 사이에 제가 쓰러지면 어쩌죠? 집에 돌아와서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2주 후래요. 아내 얼굴이 굳었어요. 2주나 기다리라고요? 목소리가 떨렸죠. 다른 병원은요? 물었습니다. 다른 병원도 알아봤어요. 게이오 대학병원, 준텐도 대학병원. 전부 비슷했습니다. 빠르면 열흘, 느리면 3주였어요. 일본 의료 시스템이 이렇게 느린 줄 몰랐죠. 기술은 세계 최고인데 왜 이렇게 느린 거야? 혼잣말을 했어요. 일본 의료 기술은 분명 우수합니다. 장비도 좋고 의사 실력도 뛰어나죠. 하지만 시스템은 달랐어요. 느렸습니다. 그날 밤 가슴 통증이 더 심해졌어요. 숨 쉬기가 힘들었습니다. 혹시 이대로 죽는 건 아닐까? 그 생각이 들었죠. 2주를 기다리다가 제가 쓰러지면 어떡하죠? 새벽에 잠이 깼어요. 식은땀으로 범벅이었습니다. 아내가 깨서 물을 가져다 줬죠. 켄타로, 한국 가요. 갑자기 아내가 말했어요. 뭐? 되물었습니다. 한국이요? 아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배터리 일로 어차피 가야 할 거 아니에요. 거기서 병원도 가봐요. 한국 의료가 빠르다던데. 한국 병원이요? 처음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일본 의료가 최고인데 왜 한국에 가요? 하지만 생각해보니 선택지가 없었어요. 2주를 기다릴 순 없었죠. 알았어요. 대답했습니다.
다음 날 한국행 비행기표를 예약했어요. 이틀 후 출발이었습니다. 인천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좌석에 앉자마자 가슴이 또 조였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죠. 승무원이 물을 가져다 줬습니다. 괜찮으세요? 걱정스런 표정이었어요. 네, 괜찮습니다. 거짓말이었죠. 전혀 괜찮지 않았어요. 비행 시간은 2시간 반. 그동안 버틸 수 있을까 불안했습니다. 이륙하고 30분쯤 지났을까요? 갑자기 가슴이 쥐어짜는 것처럼 아팠어요. 숨이 막혔습니다. 손으로 가슴을 움켜쥐었죠. 켄타로, 옆자리 아내가 소리쳤어요. 승무원이 달려왔습니다. 승객 중에 의사분 계십니까? 기내 방송이 나왔어요. 다행히 한 명이 있었죠. 5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맥박이 너무 빠릅니다. 의사가 말했어요. 착륙하는 대로 바로 병원으로 가셔야 합니다. 목소리가 단호했죠. 저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어요.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착륙했습니다. 휠체어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 걸을 수 있습니다. 말했지만 승무원이 고개를 저었죠. 안전을 위해서입니다. 공항 의무실로 갔어요. 간호사가 혈압을 쟀습니다. 160대 120입니다. 높았어요. 바로 병원으로 가셔야겠어요. 구급차를 불러주겠다고 했죠. 아산병원으로 갈게요. 아내가 말했습니다. 미리 알아봤다고 했어요. 구급차가 왔어요. 사이렌 소리가 요란했습니다. 처음 타보는 한국 구급차였죠. 30분쯤 걸렸을까요?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응급실 입구가 보였어요. 심장 통증 환자입니다. 구급대원이 외쳤죠. 의료진이 우르르 나왔어요. 침대에 누웠습니다. 간호사들이 재빠르게 움직였어요. 심전도 전극을 붙이고 혈압계를 감고 산소 마스크를 씌웠죠. 모든 게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응급 CT 찍겠습니다. 의사가 말했어요. 젊어 보였습니다. 30대 후반쯤. 지금요? 물었죠. 도쿄에선 2주를 기다려야 한다고 했는데. 네. 지금 바로요. 의사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생명과 직결된 문제니까 기다릴 수 없습니다. 침대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복도를 지나 검사실로 갔습니다. CT 촬영이 끝났어요. 10분도 안 걸렸습니다. 다시 응급실로 돌아왔죠. MRI도 찍겠습니다. 또 다른 의사가 말했어요. 심장 구조를 정밀하게 봐야 합니다. MRI실로 갔습니다. 기계 안으로 들어갔어요. 쿵쿵거리는 소리가 났죠. 20분쯤 걸렸습니다. 혈액검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간호사가 종이를 들고 왔어요. 응급실 침대에서 기다렸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의사 여러 명이 들어왔어요. 다학제 회의 결과입니다. 나이 든 의사가 말했죠. 60대쯤 돼 보였어요. 관상동맥 3군데 협착이 있습니다. 화면을 보여줬어요. 60%, 70%, 85% 막혔습니다. 숫자를 들으니 현실로 느껴졌어요. 오늘 밤 넘겼으면 위험했습니다. 의사가 진지하게 말했어요. 85% 막힌 혈관이 완전히 막혔다면 급성 심근경색이었을 겁니다. 등골이 오싹했어요. 오늘 밤이요? 도쿄에서 2주를 기다렸다면 저는 어떻게 됐을까요? 생각만 해도 아찔했습니다. 내일 아침 8시에 스텐트 시술 들어가겠습니다. 의사가 말했어요. 오늘은 중환자실에서 모니터링하고요. 간호사들이 다시 움직였죠. 중환자실로 옮겨졌습니다. 온갖 선이 제 몸에 연결됐어요. 심전도 모니터가 삐삐 소리를 냈죠. 켄타로, 괜찮아요? 아내가 손을 잡았습니다. 응, 대답했어요. 그런데 눈물이 났습니다. 왜 우는지 모르겠어요. 무서웠던 걸까요? 안도해서였을까요? 그냥 눈물이 흘렀습니다. 일본에서는 2주를 기다리라고 했어요. 한국에서는 당일에 모든 검사를 끝냈죠. CT, MRI, 혈액 검사, 심장 초음파. 전부 6시간 만에 끝났습니다. 이 나라는 빠르네요. 중얼거렸어요. 아내가 웃었습니다. 그러게요. 한국 의료가
이렇게 빠른 줄 몰랐어요. 모니터 화면을 봤어요. 제 심장 박동이 그래프로 나타났습니다. 규칙적으로 뛰고 있었죠. 살아있다는 증거였어요. 이 나라가 절 살린 겁니다. 감사합니다. 지나가는 간호사에게 말했어요. 한국말로요. 서툴렀지만 마음을 담았습니다. 간호사가 미소 지었어요. 천만에요. 편히 쉬세요. 다음 날 아침 8시 수술실로 들어갔습니다. 차가운 조명이 눈부셨어요. 긴장하지 마세요. 의사가 말했죠. 국소 마취라서 의식은 있을 겁니다. 손목에 주사를 놓았어요. 서늘한 감각이 퍼졌습니다. 모니터 화면에 제 심장 혈관이 보였죠. 검은 선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어요. 저게 제 심장입니까? 물었습니다. 네. 여기 보이시죠? 의사가 화면을 가리켰어요. 이 부분이 막힌 곳입니다. 혈관이 가늘어진 게 보였죠. 지금 스텐트 넣겠습니다. 가는 관이 혈관 속으로 들어갔어요. 화면으로 보니 신기했습니다. 내 몸속인데 처음 보는 풍경이었죠. 조금만 참으세요. 의사가 말했어요. 뭔가 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프진 않았어요. 그냥 이상한 감각이었죠. 됐습니다. 의사가 말했어요. 두 번째 혈관 갈게요. 같은 과정이 반복됐습니다. 세 번째도 마찬가지였어요. 1시간 30분쯤 걸렸을까요? 수술 끝났습니다. 의사가 웃었죠. 성공적이었어요. 회복실로 옮겨졌습니다. 아내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켄타로, 손을 잡았죠. 수술 잘 됐대요. 아내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일본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비서였죠. 사장님, 큰일 났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나카가와 사장이 기자회견했습니다. 나카가와 제 경쟁사 사장이었어요. 같은 도요타 협력업체였죠. 뭐라고 했는데? 물었습니다. 한국에 굴복하는 건 매국행위라고 했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어요. 방금 수술한 심장이 다시 두근거렸죠. 더 있습니다. 비서가 말했어요. 일본 기술로 버텨야 한다고. 한국 배터리 쓰는 건 자존심을 버리는 거라고 했습니다. 휴대폰을 꽉 쥐었어요. 여론이 어때? 물었죠. 반반입니다. 비서가 대답했어요. 나카가와 편도 있고 사장님 편도 있습니다. 도요타 내부도 갈라졌대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천장을 봤어요. 형광등이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죠. 매국이라. 중얼거렸습니다. 한국 기술 쓰는 게 매국이라고요? 아내가 걱정스럽게 봤어요. 켄타로, 괜찮아요? 고개를 끄덕였죠. 응, 괜찮아. 거짓말이었어요.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나카가와 말도 틀린 건 아니었습니다. 일본 기술로 버텨야 한다는 것도 맞는 말이죠. 하지만 현실은 달랐어요. 일본 기술론 안 됐습니다. 병실 창문으로 서울 풍경이 보였어요. 높은 빌딩들이 늘어서 있었죠. 저 도시가 제 생명을 살렸습니다. 일본에서 2주를 기다렸다면 전 죽었을 거예요. 기술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일본 기술 고집하다간 회사가 죽습니다. 152명 직원도, 그 가족들도 다 무너지죠. 자존심이 중요할까요? 생존이 중요할까요? 사흘 후 퇴원했습니다. 일주일 푹 쉬세요. 의사가 말했어요.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고마웠어요. 정말 고마웠습니다. 호텔로 돌아왔어요. 침대에 누웠죠. 휴대폰을 켰습니다. 메시지가 수십 개 와 있었어요. 일본 기자들이었습니다. 미야자키 사장님, 한국 배터리 쓸 겁니까? 나카가와 사장 발언에 대한 입장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죠. 한국 배터리 쓰겠다고 하면 매국노가 되는 걸까요? 회사 살리려는 건데도요. 밤이 됐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어요. 일어나서 창밖을 봤죠. 서울 야경이 아름다웠습니다. 불빛들이 반짝였어요. 이 나라는, 말을 시작했습니다. 이 나라는 날 살렸어. 혼잣말이었죠. 기술도 있고, 시스템도 있고, 속도도 있어.
일본이 자랑하던 것들이었어요. 우리가 최고라고 믿었던 것들. 그런데 한국이 더 앞서 있었습니다. 배터리도, 의료도, 전부요. 결정해야 했어요. 자존심을 지킬 건가, 생존을 택할 건가. 둘 중 하나였습니다. 중간은 없었죠. 휴대폰을 들었어요. 비서에게 전화했습니다. 일정 잡아줘. 말했죠. 삼성 SDI 본사 방문하고 싶어. 사장님, 정말입니까? 비서가 놀란 목소리로 물었어요. 응. 대답했습니다. 이제 결정했어. 우린 한국 배터리 쓸 거야. 전화를 끊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수술 후유증은 아니었습니다. 긴장이었죠. 이 결정이 제 인생을 바꿀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일주일 후 천안 삼성 SDI 공장에 도착했습니다. 정문이 보였어요. 삼성 SDI라고 쓰인 간판이 햇빛에 반짝였죠. 미야자키 사장님, 환영합니다. 임원이 나왔어요. 50대 초반쯤 보였습니다. 악수를 청했죠. 손이 따뜻했어요. 공장 구경시켜 드리겠습니다. 임원이 말했어요. 헬멧을 건넸죠. 안전모 쓰셔야 합니다. 쓰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첫 번째 라인이 보였어요. 로봇들이 움직이고 있었죠.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완전 자동화입니까? 물었어요. 네, 98% 자동화입니다. 임원이 대답했죠. 로봇팔이 배터리 셀을 집어 올렸어요. 정밀하게 움직였습니다. 오차가 보이지 않았죠. 저 로봇은 0.01mm 단위로 작업합니다. 임원이 설명했어요. 다음 구역으로 갔습니다. 거대한 화면들이 벽을 채우고 있었어요. 인공지능 품질 관리 시스템입니다. 임원이 말했죠. 모든 셀을 실시간 검사합니다. 화면에 배터리 이미지가 떴어요. 빨간 점이 하나 표시됐습니다. 불량입니까? 물었죠. 네. 0.02mm 크기 기포입니다. 대답이 돌아왔어요. 사람 눈으론 못 봐요. 자동으로 그 배터리가 빠졌습니다. 불량품 통으로 들어갔죠. 불량률이 얼마입니까? 물었어요. 만 개당 0.9개입니다. 임원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숨이 막혔어요. 만 개당 한 개도 안 된다고요? 도요타 협력사 평균이 만 개당 5개인데 5배 차이였습니다. 실험실로 갔어요. 연구원들이 흰 가운을 입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전고체 배터리 연구합니다. 임원이 설명했죠. 유리병 너머로 실험이 보였어요. 배터리를 망치로 내리치고 있었습니다. 충격 시험입니까? 물었죠. 네. 안전성 테스트입니다. 한국 배터리는 멀쩡했어요. 일본 파나소닉 배터리도 가져왔더군요. 비교 실험이었습니다. 망치로 내리쳤죠. 폭발했어요. 불꽃이 튀었습니다. 저게 일본 겁니까? 물었어요. 대답은 없었죠. 하지만 알 수 있었습니다. 화면에 파나소닉이라고 쓰여 있었으니까.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부끄러웠습니다. 일본 기술이 최고라고 믿었는데 실험실에서 폭발하다니. 에너지 밀도는 어떻습니까? 물었어요. 킬로그램당 270와트시입니다. 임원이 대답했죠. 파나소닉은요? 다시 물었습니다. 230와트시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40와트시 차이. 작아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전기차로 치면 100km 주행거리 차이였습니다. 엄청난 격차죠. 회의실로 갔어요. 앉았습니다. 임원이 자료를 펼쳤죠. 우리 생산 능력은 연간 50기가와트시입니다. 설명이 시작됐어요. 숫자들이 쏟아졌습니다. 생산량, 수율, 원가, 기술력. 모든 게 압도적이었어요. 일본은 상대가 안 됐습니다. 질문 있으십니까? 임원이 물었어요. 할 말이 없었습니다. 뭘 물어야 할까요? 이미 완패했는걸요. 이 시스템. 입을 열었어요. 병원이랑 똑같네요. 중얼거렸습니다. 임원이 고개를 갸웃했죠. 병원이요? 아산병원에서 수술받았습니다. 말했어요. 거기도 이랬어요. 빠르고 정확하고
시스템이 완벽했죠. 임원이 웃었습니다. 한국은 시스템 국가니까요. 임원이 말했어요. 개인이 아니라 시스템으로 움직입니다. 병원도, 공장도 다 똑같아요. 그 말이 가슴에 박혔어요. 시스템, 국가. 일본은 장인 국가였죠. 개인의 기술에 의존했습니다. 한 명 한 명이 뛰어나야 했어요.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시스템이 사람을 살리고 시스템이 제품을 만들었죠. 개인이 아무리 뛰어나도 시스템을 이길 순 없었어요. 졌습니다. 말했어요. 임원이 놀란 표정을 지었죠. 저희가 이겼습니다. 다시 말했습니다. 일본이 졌어요. 완전히요. 목이 메였어요. 인정하기 싫었습니다. 하지만 사실이었죠. 숫자로, 실험으로, 시스템으로 증명됐어요. 도와주십시오.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 회사를 살려주세요. 150명 직원들을 살려주세요. 임원이 잠시 침묵했어요. 조건이 있습니다. 드디어 입을 열었죠. 들어보겠습니다. 대답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공식 사과해야 합니다. 임원이 말했어요. 배터리 수출 규제에 대해서요. 가슴이 철렁했죠. 그리고 기술 로열티를 내셔야 합니다. 임원이 덧붙였어요. 우리 기술 쓰는 거니까요. 당연한 말이었습니다. 이건 보복이 아닙니다. 임원이 진지하게 말했어요. 비즈니스입니다. 기술 가진 쪽이 갑이에요. 그게 자본주의 룰이죠. 맞는 말이었어요. 예전엔 일본이 갑이었습니다. 한국한테 로열티 받았죠. 이제 입장이 바뀐 겁니다. 알겠습니다. 대답했어요. 조건 받아들이겠습니다. 임원이 손을 내밀었죠. 악수했습니다. 공장을 나왔어요. 하늘을 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았죠. 가슴이 답답했어요. 일본 사람으로서 처음 느껴보는 감정이었습니다. 패배. 완전한 패배였어요. 기술로도, 시스템으로도, 미래로도 졌습니다. 도쿄로 돌아왔습니다. 공항에 기자들이 몰려 있었어요. 미야자키 사장님,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죠. 한국 배터리 쓰실 겁니까? 누군가 소리쳤어요. 나카가와 사장 발언에 대한 입장은요? 다른 기자가 물었습니다.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어요. 차에 올라탔죠. 집으로 가는 길, 거리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일주일 만에 돌아온 도쿄였는데 다른 도시 같았어요. 다음 날, 회사 이사회를 열었습니다. 이사들이 모였어요. 12명이었죠. 사장님, 결정하셨습니까? 한 이사가 물었습니다. 한국 배터리 씁니다. 말했어요. 회의실이 술렁였죠. 조건이 있습니다. 이어서 말했습니다. 일본 정부 사과와 기술 로열티입니다. 말도 안 됩니다. 나이 든 이사가 소리쳤어요. 그건 굴욕입니다. 다른 이사들도 고개를 끄덕였죠. 굴욕이 아닙니다. 제가 말했어요. 생존입니다. 152명 직원 생각해 보세요. 그 가족들은요? 하지만 자존심이. 이사가 말을 이었죠. 자존심으로 밥 먹습니까? 제가 끊었어요. 자존심으로 월급 줍니까?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저 한국에서 수술 받았습니다. 말했죠. 일본에선 2주를 기다리래요. 한국은 당일에 해줬습니다. 배터리도 봤어요. 이어서 말했습니다. 우리가 졌어요. 완전히요. 인정해야 합니다. 한 이사가 입을 열었어요. 사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40대 젊은 이사였죠. 현실을 봐야 해요. 과거에 살 순 없습니다. 투표했습니다. 찬성 7, 반대 5. 근소하게 통과됐어요. 결정된 겁니다. 이틀 후 삼성 SDI 본사로 갔습니다. 서울 강남이었어요. 높은 빌딩이 하늘을 찔렀죠.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40층까지 올라갔습니다. 회의실 문이 열렸죠. 임원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앉으시죠. 전무가 말했어요. 의자에 앉았습니다. 테이블이 넓었어요. 저쪽 끝에 임원들이, 이쪽 끝에 제가 앉았죠. 조건 수락하셨습니까? 전무가 물었어요. 네.
네. 대답했습니다. 일본 정부 사과 요청하겠습니다. 전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기술 로열티는요? 다시 물었죠. 매출의 3% 지불하겠습니다. 대답했습니다. 좋습니다. 전무가 미소 지었어요. 그런데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뭔가 더 있나 싶었죠. 미야자키 사장님. 전무가 진지하게 말했어요.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가슴이 조였습니다. 일본 언론 앞에서 공개 선언하십시오. 전무가 말했죠. 한국 기술이 일본보다 낫다고요. 숨이 막혔어요. 그건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일본 사람이 일본 언론 앞에서 한국이 낫다고요? 왜 그래야 합니까? 물었어요. 신뢰 때문입니다. 전무가 대답했죠. 말로만 인정하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인정하는지 보고 싶습니다. 그건 말이 안 나왔어요. 일본 전체를 적으로 돌리는 겁니다. 매국노로 낙인 찍히는 거죠. 하지만 선택지가 없었어요. 이게 아니면 회사가 망합니다. 152명이 길거리에 나앉죠. 알겠습니다. 대답했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겠습니다. 그 순간 무릎이 꺾였어요. 실제로요. 의자에서 일어나려다 힘이 풀렸습니다. 바닥에 무릎이 닿았죠. 사장님, 비서가 놀라서 소리쳤어요. 일으켜 세우려고 했죠. 괜찮습니다. 손으로 막았습니다. 그냥 그 자세로 있었어요. 무릎 꿇은 채로요. 전무를 올려다봤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말했죠. 제 직원들을 살려주세요. 전무 표정이 변했어요. 놀란 것 같았습니다. 아마 일본 사장이 무릎 꿇을 거라곤 예상 못했을 거예요. 일어나세요. 전무가 말했어요.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죠. 그렇게까지 안 하셔도 됩니다. 일어났습니다. 무릎이 아팠어요. 하지만 마음은 편했습니다. 굴욕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건 신뢰였습니다. 이 나라라면 맡길 수 있겠습니다. 말했어요. 제 회사를, 제 직원들을 한국에 맡기겠습니다. 전무가 손을 내밀었어요. 악수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무가 말했죠. 실망시키지 않을게요. 회의실을 나왔어요. 복도를 걸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이 보였죠. 저 도시가 제 생명을 살렸어요. 이제 제 회사도 살릴 겁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봤습니다. 67살 일본 사장. 한국에 무릎 꿇은 남자.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어요. 이게 맞는 길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도쿄 기자회견장에 섰습니다. 카메라가 수십 대 늘어서 있었어요. 기자들이 100명도 넘게 모였죠. 시작하겠습니다. 말했어요.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저는 미야자키 정밀 사장 미야자키 켄타로입니다. 심호흡했어요. 오늘 중요한 발표를 하겠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죠. 저희 회사는 한국 삼성 SDI 배터리를 사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웅성거림이 일었어요. 조용히 해주십시오. 손을 들었습니다. 아직 할 말이 남았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말했어요. 한국 배터리 기술이 일본보다 낫습니다. 회견장이 술렁였어요. 카메라, 셔터 소리가 요란했죠. 말도 안 됩니다.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증거가 있습니다. 화면을 켰어요. 에너지 밀도, 불량률, 충전 속도. 모든 면에서 한국이 앞섭니다. 데이터를 보여줬죠. 일본 기술 신화는 끝났습니다. 말했어요. 인정해야 합니다. 과거에 살 순 없어요. 매국노. 누군가 외쳤어요. 일본인 아닙니까? 다른 기자가 소리쳤죠. 저도 일본인입니다. 대답했어요. 그래서 더 아픕니다. 하지만 현실은 현실이에요. 한국 병원에서 수술받았습니다. 말을 이었죠. 일본에선 2주를 기다리라고 했어요. 한국은 당일에 해줬습니다. 의료도, 배터리도 한국이 앞섰어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회견장이 조용해졌어요. 일본 정부에 요청합니다. 카메라를 똑바로 봤죠.
과거 배터리 수출 규제에 대해 한국에 공식 사과하십시오. 그게 새로운 시작입니다. 말했어요. 자존심 버리고 협력해야 합니다. 그게 살 길이에요. 기자회견을 마쳤습니다. 나오는데 계란이 날아왔어요. 옷에 맞았죠. 매국노. 사람들이 소리쳤습니다. 차에 올라탔어요. 비서가 걱정스럽게 봤습니다. 사장님, 괜찮으세요? 웃었어요. 응, 괜찮아. 집에 도착했어요. TV를 켰습니다. 뉴스가 나왔죠. 미야자키 사장 한국 배터리 선언. 제 얼굴이 화면에 가득했어요. 댓글들이 올라왔습니다. 매국노다. 일본 망신시킨다. 부끄럽다. 악플이 대부분이었어요. 하지만 다른 댓글도 있었습니다. 용기 있는 결정이다. 현실을 인정해야 한다. 미야자키가 옳다. 휴대폰이 울렸어요. 아들 다카였습니다. 미국에서 일하고 있죠. 아버지. 목소리가 떨렸어요. 다카, 뉴스 봤구나. 말했습니다. 네. 아들이 대답했죠. 아버지, 대단하세요. 뭐가? 물었어요. 용기요. 아들이 말했습니다. 일본 전체 앞에서 진실을 말씀하셨잖아요. 다카, 말했어요. 집에 돌아올 생각 없니? 침묵이 흘렀습니다. 회사 물려줄 사람이 필요해. 생각해 볼게요. 아들이 대답했어요. 아버지가 바꾸신 회사라면 저도 해볼 만할 것 같아요. 전화를 끊었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죠. 한 달 후, 삼성 SDI 트럭이 도착했습니다. 공장 앞에 섰어요. 배터리 도착했습니다. 직원이 소리쳤죠. 직원들이 환호했어요. 152명이 박수 쳤습니다. 공장 굴뚝에서 다시 연기가 피어올랐죠. 재가동합니다. 공장장이 외쳤어요. 기계가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1년 만이었어요. 사무실로 돌아왔어요. 창문으로 공장이 보였습니다. 연기가 하늘로 올라갔죠. 살아났구나. 회사가 살아났어. 책상 위 가족 사진을 봤어요. 할아버지, 아버지, 저, 그리고 곧 아들도 들어올 겁니다. 아버지, 중얼거렸어요. 죄송합니다. 아버지 말씀 지키지 못했어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하지만 회사는 살렸습니다. 사진을 쓰다듬었죠. 직원들도 지켰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석양이 지고 있었어요. 붉은 빛이 공장을 물들였죠. 한국은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스승도 아니었어요. 파트너였습니다. 함께 가야 할 동반자였죠. 그걸 깨닫는데 67년이 걸렸습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알게 돼서 다행이에요.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일본과 한국, 과거가 아닌 미래를 향해 함께 가는 길. 그 길 위에 저도 서 있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한국의 진짜 실력을 느끼셨나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